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조간 신문들이 일면에 실은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부터 보겠습니다. 일면 기사. 어제 정부가 내놓은 방역 관련 조치죠.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복귀했습니다. 지금까지 2.5단계였는데요. 완화가 된 겁니다. 음식점과 카페, 학원, 정상 영업이 이제 가능합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술집과 노래방은 계속 영업 제한이다. 그리고요, 추석 연휴 앞두고 2주간 특별 방역 실시. 지금까지 이 사회적 거리 2단계는요. 추석 연휴 직전인 이달 27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은 특별히 더 신경을 쓰겠다.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2단계로 완화, 민생의 호흡기다. 역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내려갔다는 내용 전하고 있는데요. 민생의 호흡기를 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2단계로 내려갔기 때문에 뭔가 좀 숨통이 작게나마 트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수도권 2.5단계에서 낮춰 2주간 시행한다. 커피숍, 음식점, 학원 역시 영업 정상으로 재개한다. 이 내용 있고요. 자영업자 시생 줄이려 PC방, 그동안은 굉장히 강력하게 어떻게 제한을 받았죠? PC방도 해제가 됐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번엔 한겨레 보겠습니다. 진물은 들판에 탄식만, 밥상 덮치는 이상기후다. 우리 농촌, 우리 농민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최장 장마입니다. 그리고 잇따라 올라왔던 연쇄 태풍, 작황은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이 좀 더 보면요. 여기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배추, 무 등 농산물값 2배로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상기후 일상화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 올해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농산물 값이 2배로 뛴 것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과한 추미애 장관, 그런데 사퇴는 거부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아들 군 문제로 국민께 송구하다.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유감을 처음으로 표명한 겁니다. 그동안 침묵하고 있다. 이런 내용 전해드렸었는데 입장이 나온 겁니다. 자, 좀 더 내용을 소개돼 있는데요. 절차 어길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아들 군 관련 문제, 휴가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 입장을 냈고요. 의혹을 부인했다. 정면 돌파 의지다. 검찰개혁 기필코 완성할 것이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검찰개혁 얘기를 강하게 했습니다. 야당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당직병 실명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4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요, 박민식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도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승훈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이슈, 4가지 키워드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코로나 통금 해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도권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가 됐습니다. 수치상으로는 0.5가 내려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요.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이 느끼는 체감은요.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금 해제다. 지금까지는 9시 넘어서는요.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부분이 풀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총력 방어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여당 내에서 분위기는
총력 방어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난감한 당대표. 어느 당대표를 말하는 걸까요? 이낙연 당대표 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한국군 우리 상대 안 된다.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요. 오늘 기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조치입니다. 동아일보 기사가 첫 번째 기사로 돼 있는데요. 오늘부터 카페와 빵집에서 취식이 가능하다. 지금 커피숍이나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주로 되겠죠. 가보시면요. 커피를 가져갈 수는 있지만요. 앉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자들 다 쌓아놓고 아예 그냥 그 원래 의자가 있던 자리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이제 풀리는 겁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가 됐다. 여기 보시면요. 카페 출입장 명부 띄어앉기 의무화. 이거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가서 앉아서 드실 수 있지만 들어갈 때 적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리두기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점 밤 9시 이후에도 손님들 계실 수 있습니다. 중대형 업소는 테이블 간격 1m 이상, 방역 수칙 어길 땐 모임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옆에 표로 좀 가겠습니다. 무엇이 그럼 달라지는 건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아진 거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좀 더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요. 뭐 제과점, 뭐 커피 전문점 등등등 이런 곳이죠. 자주 가시는 곳인데 여기에 2.5단계 때는요. 매장 내에서 드실 수가 없어요. 가지고 가실 수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됩니다. 단 거리 두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일반 그다음에 휴게 음식점 9시, 밤 9시 이후엔 제한을 받았죠. 음식은 사갈 수 있지만 드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조치가 해제가 되는 겁니다. 역시 간격은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300명 미만 학원, 그리고 독서실, 뭐 실내체육관 등등등 지금까지 운영 금지입니다. 그러나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학원의 경우 300명 이상은 여전히 또 안 됩니다. 규모가 큰 데는 또 안 되는 거죠. PC방 지금까지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방역 수칙 지키는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 출입 안 됩니다. 그리고 음식 섭취도 안 됩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러나 완화가 된 모습입니다. 자, 그럼요. 어제 방역당국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하루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줄지 않고 4명 중 1명꼴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방역 강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추석부터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강화 조치를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2단계로 내려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발표 내용을 들어보셨는데 과연 현실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될까? 다음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피말랐던 2주 자영업자들 한숨 돌렸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방역 수칙 준수 조건으로 음식점과 카페 등 정상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장님들 일단 한숨을 돌리시게 된 거죠. 매출이 오를 것이다 기대 속에 과연 손님들이 다시 찾아올까 불안도 교차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뭔가 숨통은 트인 것 같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이죠. 수도권 2단계 복귀, 여러 가지 뭐 조치가 있었다는 건 내용인데 이 기사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랫부분입니다. 의료계는요. 아직 확진자가 많다. 섣부른 결정이다.
앞서서 몇 개월 전에 완화 조치를 취했을 때도 전문가들 이런 걱정했어요. 그리고 그 완화 조치 이후에 다시 또 문제가 불거졌었죠. 이번에 역시 전문가들은 또 의료계 중심으로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아직 일일 확진자 숫자가 전체적으로 100명 밑으로 아직 내려가지 않고 있는데 너무 섣부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한숨 돌렸다. 아직 아닌데 섣부르다. 자, 어제 정부의 조치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런 게 바로 정무적인 판단일 거고요. 예.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건데 결국 어느 쪽에 더 방점을 찍었느냐. 예. 저는 아까 이상원 앵커가 소개했던 어느 신문의 일면 제목 중에 예. 민생경제에 호흡기를 댔다. 그 말이 가장 와닿았어요. 예. 사실 지난 2주간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중심입니다만 예. 2.5단계라는 강화된 방역 조치 때문에 식당, 자영업자들 거의 벼랑 끝에 몰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2차 재난구호금이라고 하면서 내놓은 맞춤형 지원이라는 것도 사실 거기에도 초점을 뒀죠. 문제는 앞으로 자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만연된 이후로 예. 바뀐 우리 개개인의 생활 양태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부의 이런 조치가 예. 과연 타율적인 강제가 우리 사회, 우리 지금 둘러싸고 있는 생활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거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예. 스스로의 생활 수칙, 방역 수칙을 지켜나가는 게 더 우선이 돼야 될 거냐, 이런 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예. 각자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의료계는 이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2.5단계에서 예. 2단계로 풀었습니다. 푼 예. 이유는 누구나 다 압니다. 예. 뭐 쉽게 시정해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코로나로 죽느냐 아니면 그냥 굶어 죽느냐. 예. 뭐 이런 고민. 이래나 저러나 마찬가지다. 뭐 예, 이런 그런 반응이 얘기 있어요.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걸 감안하면 풀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결국은 개개인이 정부가 이걸 풀었다고 해서 그냥 그동안에 지켰던 방역 수칙 그냥 풀어버리고 나 역시 느슨한 행동으로 주변에 돌아다니거나 예. 또 뭐 마스크 뭐 예. 또는 뭐 기침할 때 예절 뭐 기타 뭐 옆 사람과의 거리두기 예. 이런 것조차도 느슨하게 해도 됩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걸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혹시라도 이렇게 푼 다음에 예. 다시 확진자가 늘었다고 해서 정부를 향해서 거 봐라 섣부른 결정 내려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예. 비판과 비난 이것도 저는 의미가 없다. 예.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책임으로 예. 각자가 자율적인 예. 판단으로 생활수칙, 방역수칙에 익숙해져서 예. 그냥 적응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뭐 2.5단계, 2단계, 1단계라는 예. 게 그런 타율적인 강제라기보다는 그냥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 예. 그런 점을 이번 기회에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5에서 2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려갔다는 걸 방심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해 주셨어요. 최영철 편집위원께서는 정부의 어제 완화 조치 잘한 걸로 보세요? 아직은 아닌데 한 걸로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지금 겨울에 시작된 코로나19가 이제 가을이 돼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에는 장기전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내년 말쯤에 뭐 백신이 나온다고 빌 게이츠도 예견을 하던데 예. 그렇다면 내년 말까지 간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셧다운 방식의 강력한 억제 정책이 과연 맞느냐. 어차피 길게 갈 거면 생활 방역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셧다운 체제의 폐해를 최대한 극복하면서 가는 것이 방역도 살리고 그리고 우리 생업도 살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것이 아니냐. 꽁꽁 막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윤경호 선배님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굶어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다면 코로나로 죽기 전에. 그렇다면 생활 방역 체제를 어떻게 우리가 잘 유지해 나가면서 확진자도 줄이고 우리 생업도 계속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를 곰곰이 잘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예. 이제는 좀 더 약속을 지키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지금 약속은 뭡니까? 마스크 잘 쓰고 예. 손 잘 씻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공동체를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사실 2단계 조치만 철저하게 지킨다 해도 방역 조치는 괜찮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부가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들 예.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 예. 이 약속만 잘 지켜도 우리가 충분히 코로나19 극복하지 않을까. 그 정경 본부장이 칭찬했던 경북 경산에 유치원이 한 곳에 있습니다. 예. 204명의 원생들이 있는 곳에서 거기는 확진자가 어린이 1명 나왔는데 예.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단 한 명도 다른 어린이들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 그 원생들이 지켰던 것은 약속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불편해도 마스크를 쓰기로 했던 것이 약속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 어린 아이들도 잘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약속만 잘 지켜도 우리 코로나19 내년 아니라 그 내년까지 이어질다 하더라도 우리가 코로나19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속을 지키자. 그러면 이길 극복할 수 수 있다.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다시 얘기가 나왔네요. 우한 연구소,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있었죠. 그러다가 좀 잠잠해졌는데 다시 나왔어요. 여기 보시죠. 미국으로 망명한 홍콩의 생물학 박사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폭로라고 할까요? 아니면 증언이라고 얘기할까요? 코로나 우한 연구소에서 발생했다. 본인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난해 말에 중국 본토로 가서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에 파견이 됐다는 거예요, 본인이. 여기 사진 보시죠? 여기 홍콩에 보면은요, 여기 홍콩대 공중보건대 박사후 연구원 출신인 엔 리멍 박사입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가서 조사를 했다. 인간 전염 이거 보고했지만 묵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홍콩대 측은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이다. 또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좀 더 내용 보겠습니다. 영국의 언론과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입니다. 바이러스가 우한의 수산물 시장이 아닌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 그리고 곧 이 증거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는요,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미국으로 망명한 상태입니다, 지금. 자, 옆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본인이 또 설명을 했어요. 내가 조사한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학자로서 의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예. 다시 또 나왔습니다. 우한 연구소 얘기가요. 중국에 가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 중국은 현금도 잘 안 씁니다. 뭐 풀빵 하나 사더라도 예.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대단히 통제가 용이한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미 역학조사를 끝냈죠. 어떤 곳에서 최초 발병이 이루어졌는지. 하지만 그것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연성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결국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주장 그냥 가볍게 볼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비밀주의에 대해서는 정평이 나 있는데 예. 중국은 아직도 자신들이 이미 끝내놓은 역학조사 결과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유엔이 나서서 아마 유엔이 뭐 그 크게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겠지만 예. 어떤 목소리를 내면서 중국의 비밀주의 그리고 중국이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홍콩대 원래 이제 이 박사가 소속했던 곳이죠. 홍콩대 측에서는 근거 없다 그러는데 지금 홍콩 사실은 최근 중국과의 관계, 그 미국과의 갈등, 뭐 복잡한 상황에 있는 곳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한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 이 주장이 다시 한번 또 나왔습니다.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진실이요. 뭐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긴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추미애 장관 관련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인의 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어제 입장을 냈습니다. 뭐 기자회견을 한 건 아니고요. 페이스북에 본인의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좀 깁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언론들이 그 긴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뭐 경우에 따라서 많이 소개한 것도 있고요. 뭐 핵심적인 것만 한두 개 소개한 것도 있습니다. 추미애 첫 사과문, 아들 문제로 걱정 끼쳐 송구하다. 일단 송구하다. 그러니까 사과죠. 그러나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 어제 본인의 아들과 관련된 입장문을 내면서 마지막 부분에 검찰개혁을 강조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 감성 호소를 했다라고 여기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을 노린 거다. 자, 감성 호소가 어떤 부분인가요? 다리 불편한 남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도 불편하다. 그리고 본인도 다리가 불편하다. 이렇게 쫙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약간 감정선을 건드리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있고요. 자, 이렇게 나온 뒤에 이제 국민의힘은요, 심파소설 내놨다. 또 이렇게 또 그냥 혹평을 내놨습니다. 여기다가.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기사에는 어제 상황에 대한 평가가 좀 더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추미애 가족 아픔 토로 여론 누기기. 여론을 뭔가 좀 이렇게 좀 가라앉히려는 거 아니냐. 청탁 의혹 언급 안 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청탁 의혹이니까 아마 통신병 배치 뭐 이런 문제와 관련된 걸로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했다. 여러 가지 관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이 있거든요. 오늘이 첫날 정치 분야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가게 되는 겁니다. 대정부 질문 하루 전 유감 표명이다. 그러니까 뭔가 좀 생각을 했다. 이렇게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평가와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의 입장이 섞여서 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성애를 부각, 동정 여론에 호소한 거 아니냐. 무릎 수술 받고도 회피 않고 입대했다. 어비로서 왜 걱정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어머니의 심정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남편 다리 장애 사실도 함께 공개. 대정부 질문 야당 공세 예봉 꺾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경우 본인의 가족사 얘기하면서 이 정도 상황인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 예봉 꺾이다가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그리고요, 아랫부분으로 갑니다. 그런데 부대 전화 의혹 등은 침묵을 했다. 해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불법 있는지 검찰 수사 기다릴 뿐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덕성 논란을 법적 문제로 전환한 것 아니냐. 그리고 검찰 개혁을 얘기했어요. 지지층 결집 유도로 보인다. 야당은 우리가 묻는 건 평등과 공정성이지 검찰 개혁이 아닙니다. 또 야당은 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쭉 보면 있죠? 다음 화면을 좀 보세요. 화면은 제가 읽어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꼼꼼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접하지 않은 분들은요.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길래 그런 건가 하는데 저희가 좀 요약을 좀 해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어제 입장문 중에 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들 문제로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 일단 사과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선 그 뒤에 추가 절차 어길 이유 전혀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사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첫 번째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본 적 없다. 그러니까 나는 당당하다는 거예요.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기필코 완성할 것이다. 검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자, 박미식 전 의원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 크게 보면은 4가지 정도 내용으로 좀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먼저 송구하다.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의혹을 부인한 걸로 보여요. 전체 취지는요. 다음 본인은 뭐 검은 것을 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 같은데 본인은 당당하다. 그리고 문제될 게 없다라는 입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 개혁을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 먼저 이 사안과 관련해서 검찰 개혁과 이 사안을 연관을 지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니 이 사안하고 검찰 개혁하고 정말 인과관계가 무슨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생뚱맞죠. 쉽게 말해서 어떤 자기가 정치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또 자기 잘못이 생겼을 때 이거 여론을 호도하거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추미애 장관이 또 많은 집권 여당에 계신 분들이 하는 방법이 기승전 검찰 개혁. 무슨 일이 생겨도 그 잘못 인정하기보다는 그냥 검찰 개혁입니다. 옛날에 조국 그 사건 때도 조국 전 장관이 단 한 번이라도 진솔된 사과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사건이 번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정가의 보도처럼 또 여의봉처럼 들고 나오는 것이 검찰 개혁, 방해 세력들의 책동이다.
이렇게 해가니까 추미애 장관과 여당의 인식이 지금 이렇게 야당에서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황희 의원입니까? 그분 페이스북도 보니까 이게 뭐 검찰 개혁 방해 세력들이 그 당직 사병을 쉽게 말해서 배후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했던데 그분들의 인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할 것인가. 저는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이제 페이스북에 썼습니다마는 좀 진솔되고 솔직하고 분명하게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사과라는 것이 나는 미안하다. 그런데 난 당신 때리지 않았어. 이게 무슨 사과입니까? 사과할 게 없는 거죠. 때리지 않았는데 무슨 사과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과가 아니라 그냥 억지 춘향식 면피성 가짜 사과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이제 대정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장면이 뻔하죠. 그래서 일단 제가 사과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정치적 언사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아주 진심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아쉽게 생각을 하죠. 자, 이승우 변호사. 추미애 장관이 어제 입장문에서 마지막에 검찰개혁 부분 반드시 기필코 완성하겠다는 걸 강조했어요.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검찰개혁 완수를 얘기한 것은 본인이 왜 법무부 장관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보면 될 것 같아요. 당 대표였고 5선의 국회의원인데 실은 법무부 장관이면 가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사실 위상을 따져보면은 어색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다고 하는 것은 왜 검찰개혁 완수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제 교수 출신인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잖아요. 임명되자마자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표창장 문제로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표창장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우려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뭐 받아들여야 되지만 70여 회가 넘는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장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이유가 검찰개혁이고 공수처 실행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일가에 대한 전박이정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수사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법무부 장관이 된 사람이 시작되자마자 전박이적 수사로 낙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보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보낸 이유는 검찰 개혁을 꼭 완수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추미애 장관을 여기서 낙마시킨다라고 한다면 실은 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지금 잘못된다면 검찰개혁 역시 차질이다. 그렇죠. 이제 뭐 지금 이러한 문제로 가지고 의혹만으로 만약에 낙마를 한다. 그럼 어떤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임명이라도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보면 정말로 이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정말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 간 게 아니잖아요. 수술을 했고 군대 가기 전에 왼쪽 무릎 수술하고 군대 갔다 와서 군대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군대에서 군 생활하면서 다친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오히려 군대에서 보호해주고 병원 치료를 받게 하고 해줘야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게 뭐 허위다 어쩌다 또는 뭐 병가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일단 실체는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아팠고 정말 수술이 됐고 됐는지. 그리고 오늘 연합뉴스를 보니까 병가 휴가자의 95% 4년간 95%가 휴가 진단서라든가 이런 서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씨의 문제가 아니라 군대의 문제죠. 저는 이제까지 언론이 3, 4주간 추미애 장관의 얘기를 하면서 서씨 일가에 대한 서씨에 대한 휴가 진단서만 없다라고 했는데 연합뉴스 보니까 2016년도에 휴가 간 사람 중에 진단서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2017년도에는 딱 2명 있는 겁니다. 그 휴가는 병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가 휴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언론 보도가 마치 추미애 장관의 아들만 진단서 없이 휴가를 갔다 온 것 같은데 진단서는 냈는데 군대에서 진단서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95%가 진단서를 안 갖고 있다? 이건 카투사 부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식 전 의원께서 지금 강하게 지금 발언 신청을 하셨어요. 뭔가 반론하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면은 본질 딱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우리 보통 국민들하고는 달리 법무부 장관의 아들, 그 당시 당대표의 아들,
왜 휴가 연장을 전화 한 통화로 할 수 있었냐 이겁니다. 우리 옛날에 군대에서 휴가 갈 때면 복귀 시간 미리 한 몇 시간 전에 이미 가야 돼요. 그것도 빵이라도 하나 사들고 가야 됩니다. 고참들이 딱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병이잖아요. 집에 앉아서 저 못 갑니다. 어떤 보통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냥 이건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어떻고 저떻고 하니까 국민들이 더 열불이 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검찰 개혁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검찰 개혁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국민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말해서 권력이 있든 돈이 많든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것인데 지금 추미애 장관의 업적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을 쉽게 말해서 팔다리 다 잘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라고 한다. 우리 어떤 국민이 검찰 개혁의 그 본심에 대해서 동감을 표하겠습니까? 정말 저는 검찰 개혁의 그 인식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한간에 지금 뭐라고 합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제 검찰 망가뜨리고 이제 또 이 사건으로 군대 망가뜨리고 다음에 또 어디를 가서 망가뜨리는지 걱정이다. 알겠습니다. 이런 분 말이 있거든요. 지금 박민식 의원은 이렇게 검찰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까지 가면 너무 커집니다. 요거는 제가 진행자 직권으로 그 부분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좀 안쪽으로 모아 보겠습니다. 이승우 변호사께 추가 질문 드릴게요. 저는 지금 박민식 전 의원이 두 번 말씀하셨는데 그 취지를 보면은요. 검찰 개혁과 지금 이 사안은 관련이 없는 거야. 이거는 공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야당의 입장은 그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특혜 하는데 일반 국민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미애 장관이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대 보면 저도 뭐 한 20년 전에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급여가 그때 5만 원이었으면 지금 한 5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저희 때 무슨 핸드폰을 썼습니까? 전화로 가면 고참이 데리고 가야지만 전화를 할 수 있었고 PX 그러니까 과자를 사려고 해도 고참이 데리고 가야지만 살 수 있어요. 이병 일병 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됐잖아요. 지금 핸드폰도 하고. 그런데 다른 건 다 개선됐는데 왜 아픈 것은 참아야 되죠? 아니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군대에서 치료를 해주고 더 좋은 치료를 위해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논쟁에서 저도 변호사지만 뭐 훈령이다 규칙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군대에서 휴가 가면 그냥 부대장이 보내주면 가는 거고 못 보내주면 못 보냈는데 이제는 이런 것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왜 지금 이 특혜냐의 문제만 따지는 거 왜 아픈 군인들이 편하게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들에 대해서는 20년, 30년 규정을 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국회의원들이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잠깐만. 이승우 변호사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을 이게 야당에서는 이걸 공정의 문제로 보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이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공정의 부분에 말씀하시는데 군대가 그동안 많이 달라졌다. 이 부분을 강조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달라졌는데 왜 아픈 것에 대해서만 달라지지 않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달라진 부분을 왜 안 보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하나만 짧게 발언해 드릴게요. 많이 달라져서 군대 제도가 우리가 옛날에 30년 전하고 많이 달라져서 이해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왜 꼭 하필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냐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유독 왜 거기만 달라졌냐 이 말씀을 하시는 옛날에 거예요? 조국 장관 수사할 때도 왜 그동안에는 피의자들이 오면 포토라인이 다 섰지 않습니까? 뭐 규정을 물론 바꿨어요. 그런데 왜 하필 조국 수사 장관 때만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두 분끼리 잠깐만요. 지금 두 분 발언기를 기다려 드려봐야 어차피 계속 공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윤교호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어제 입장문, 긴 입장문이고 내용이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고 아까 알려드렸는데 이 어제 나온 입장문,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느낄까요?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어떻게? 검찰이야 뭐 상관없죠. 그러나 지금 동부지검에서 8개월을 넘어서 9개월째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은요. 어저께 추 장관의 사과 이후에 몇몇 신문의 사설이나 또는 뭐 의견이 이제 검찰이
명확하게 밝힐 때다. 검찰이 제대로 해야 될 때다.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놔도 지금 우리 이 변호사님과 박민식 전 의원님처럼 예. 한쪽에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구나. 또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처음부터 다 정해놓고 했네. 이렇게 평행선을 그럴 것 같아요. 게 뻔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어떤 결과 내놨는데 만약에 그게 지금 주는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만약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여당 쪽에서 이것 봐라 검찰 여전히 똑같다 이렇게 할 것 같고요. 만약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야당 쪽에서 이거 봐라 벌써 압박하니까 효과가 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어찌 보면 대한민국 검찰이 그냥 하나인 것 같지만 지금 예. 검찰도 입맛에 따라서 이 검찰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했다. 이 검찰은 모자랐다. 예. 이 너무나 뻔해요. 예. 뭐 하나하나를 따져놓고 보자면 예. 지금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누구는 뭐 규정 또는 법 다 뭐 지켰다 못 지켰다 있어요. 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예. 제가 보기에 핵심은 예. 뭐 누차 다들 말씀하십니다. 군대를 갔다 와본 분들은 안다. 지휘관이 어떤 결정을 어떤 연유로 했느냐. 그 배경이 이거에 무엇이- 대해서 그 과정을 봐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 지휘관이 예. 자기 재량으로 그냥 했는지 아니면 현 뭐 일병이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한 것처럼 예. 상급 부대의 다른 누군가가 연락을 해와서 그 자체가 압력이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것도 예. 사후에 했는지 또 관련 근거 규정을 왜 무시하고 예. 서류도 남기지 않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밝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휘관이 결국 결정권자인데 그 예. 지휘관이 어떤 진술을 했고 지휘관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예. 검찰이 빨리 내놓는 게 이 논쟁을 그냥 알겠습니다. 단축시키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마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의혹 해명이 없이 추미애 장관 회복사가 사퇴는 거부했다. 뭐 큰 제목 아까 나왔던 내용과 반복돼 있는데요. 뭐 송구하다, 절차 어길 이유가 없다, 검찰 개혁 완성할 것 정면 돌파 의다. 여기서는 이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최영철 편집위원께는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과 관련해서는 논란의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병가 휴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통신병 배치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대 배치와 관련된 부분이 세 가지 정도 크게 보이는데 특히 통신병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입장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해명은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예.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국민들이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별로 하시면서 궁금해하지 않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뭐 다리가 그 가족. 삼보일배 한 거 뭐 그런 걸 왜 거기 올립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삼보일배 한 거 가지고 국민들 그 이미 다 잊어버리고 모르는데 그걸 갑자기 들고 나와서 하면 국민들이 또 그거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예의가 아니다. 제가 지난 8개월간의 검찰 예. 수사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예. 추미애 장관이 있는 한은 검찰 개혁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똑바로 할 수 없는 구조를 지금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께서 피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검찰 개혁을 위한 길 아닌가. 그래야만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고 예.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 수사가요. 예. 제가 볼 때는 한 사흘 하면 됩니다. 지휘관 부르면 됩니다. 지휘관 불러서. 사흘하면 되는 걸 지금 8개월째 하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지휘관 불러서 지휘관 통신 수사하면 됩니다. 예. 지휘관 당시에 2017년 6월 달에 지휘관의 통화 내역 전부 뽑으면 예. 그리고 문자 내역 전부 뽑으면 SNS 전부 뽑으면 지휘관이 어떤 청탁을 받았는지 아니면 청탁 없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일병의 2017년 6월 행적 수사하면 됩니다. 서일병이 정말 부대에 복귀하지 못할 만큼 다리가 아팠느냐? 그러면 계속 집에만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예. 병원만 갔거나 아니면 다른 데 있었다. 그러면 국무이탈죄를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사가 굉장히 간단한 것인데도 예. 그 수사를 똑바로 못했다는 것은 검찰이 정말 할 말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 장관께서 계속해서 검찰개혁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국민들이 되지가 않는다. 국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어제 말씀은 너무 변죽을 울린 것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조홍천 의원이 했던 말이 딱 맞습니다. 추 장관이 국민에 대한 태도가 잘못됐다 지금. 국민이 질문하고 있는 것을 예. 답을 하라고 하는데 왜 장관께서는 답을 하지 않느냐. 예. 저는 구간이 명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조국 장관은 국회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기자들 질문 다 받았습니다. 근데 장관께서는 왜 페북에 올립니까? 법무부 기자실에 가야죠.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예. 가서 국민이 묻고 예. 있는 것을 답해야 됩니다. 요 부분은 이승훈 변호사께 질문 드릴게요. 사실 어제 기자회견 형태가 아니라 본인이 페이스북에다가 SNS상에 글을 올린 형태였어요.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질문도 받고 답변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은 없었어요. 회견이 아닌 입장문을 올리는 걸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일단 뭐 예. 본인은 국민들께 사과를 하고 싶을 겁니다. 예. 그리고 기자회견의 형식을 취하고도 싶었을 거고요. 예. 그렇지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수사에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가이드라인을 정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질문을 또 받게 되면 네. 아무래도 뭔가 또 얘기하게 되고. 어제 바로 그 SNS에 올리자마자 예. 그러면 뭐 수사 가이드라인이냐 뭐 그런 반응이 바로 야당 벌써 쪽에서 국민에게서 나왔어요. 나와요. 또. 예. 그러니까 수사와 관련된 얘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방법을 택했던 것 같고요. 최경철 논설위원님 말씀도 뭐 틀린 건 아닌데 예. 이게 간단하면서도 간단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통신수사하면 된다고 하는데 예. 지금 3년이 흘렀어요. SNS라든가 뭐 문자 내용, 통화 기록 내용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6월 25일 날 뭐 서일병이 예. 어디 있었냐는데 본인이 집에서 쉰다고 개인 휴가를 낸 겁니다. 집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사건 수사가 뭐 될 수 있냐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윤경철 논설위원님 윤경호 논설위원님 말씀대로 예. 그때 당시에 정말 아팠고 부대장의 휴가 예. 지시가 명령이 있었느냐가 실은 예. 사건의 본질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예. 그리고 앞으로 뭐 불공정 논란도 있어서 검찰에서 영상 녹화를 통해서 수사를 한다고 해요. 영상 녹화는 검사가 질문하고 예. 당사자가 답변하는 게 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다 녹음이 그렇습니다. 녹화는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네, 그래서 굉장히 형평성과 공정성에 예. 어긋나기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이 논란 참 국회에서도 굉장히 공방이 치열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지금 특히 박미식 전 의원하고 이수근 변호사께서 아까 여러 차례 걸쳐서 이렇게 약간 공방처럼 얘기를 좀 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당 내에 한 분, 황희 의원입니다. 뭔가 또 본인의 입장을 냈어요. 근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철부지가 산을 태워 단독범 아닐 것 같다. 공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독범, 뭐 공범 이런 얘기가 등장한 겁니다. 그 당직 사병과 관련해서요. 처음에 제보를 한 거죠. 가장 첫 제보자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이 추미애 법무장관 관련해서 휴가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뭐 집이라고 얘기했다 뭐 그러면서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단독범이라고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너무 나간 여당, 추미애 장관 어머 역풍이 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황희 의원이 추 장관 아들 의혹 제보자 어떻게 보면은 이름을 처음에는 썼어요. 본인의 SNS상에다가 이름을.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논란이 되다 이름을 지우고 성만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해명을 한 거죠. 이거 이미 지난 2월에 어떤 언론에서 다 공개된 건데 왜 나만 갖고 그러십니까? 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SNS에 실명 공개하고 범죄 낙인 찍은 거 아니냐. 여당 국방위 간사가 던진 무리수다. 한국일보는 무리수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 헌법기관이 압박해 여론몰이다.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제정신인가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뭐 굉장히 시끌시끌했었죠. 그리고 본인이 이미 다른 언론에서 2월에 이름 공개했는데 왜 저만 갖고 그러세요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냈는데 그 당시 그 언론이 보도했던 걸 또 화면을 캡처해서 얼굴과 이름 다시 또 올렸어요. 또 논란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 당직 사병 인터뷰가 있습니다. 배우 공범 있을 수 없다. 난 사실만 말했을 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당직병 인터뷰. 주변에서 정치 쪽 일하는 사람 없고
동료 부대원들도 내 기억과 일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주말 사이에 본인을 향해서 굉장히 본인의 어떤 SNS나 이런 데 막 험한 글들이 막 올라오고 그랬다. 이런 것도 약간 호소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다, 이 부분. 원색적인 비난과 협박이 가득했는데 그러자 이 당직사병, 전 당직사병이죠. 상식 밖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시달려 정신과 병원에라도 가봐야 할 지경이다. 이렇게 또 호소도 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육군 규정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육군 규정 160조에 보면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다음에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용 가능한 수단, 가로 열고 전화 등을 이용해서 휴가 허가권자에게 연락을 하고 허가권자가 허가를 한 다음에 즉시 휴가 명령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병은 그거 그대로 따라서 전화를 했고 허가권자가 허가를 허가해 줍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휴가를 받은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육군 규정을 따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황희 의원이 그 본인이 SNS에 글을 올리기 전에 전 더불어민주당의 그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이제 문제 없는데 자꾸 문제 삼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 지금 영상으로 저희가 소개해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 글을 시작하는 첫 부분에서 그 당직사병의 실명을 썼어요. 근데 논란이 되자 그걸 다시 지웠습니다. 성만 남기고. 그러면서 이미 다른 언론 2월 달에 공개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고 나선 이후에 논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최영철 편집위원. 네. 황희 의원의 저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황희 의원 이름 때문에 또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예. 황희 정승하고 이름이 같아서 옛날 조선시대 집권 세력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상권 분립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정승이 시키면 권장도 치고 다 했습니다. 근데 황희 정승께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몇백 년이 흘러서 황희 의원께서도 특정인을 갖다가 자기가 판사도 아니면서 단독범이라고 지칭을 해서 더구나 실명을 박아서 예.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단독범행이다. 범죄자다. 예. 더구나 공익제보자를 갖고 공익제보자의 관련 법률은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희 의원께서 자신의 힘을 너무 과신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하고 나서 결국에는 사과까지 하는 총극이 빚어졌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문명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고 금태섭 의원까지 같은 식구였던 사람까지 예.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황희 의원께서 나가도 진도를 너무 뺐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한다는 지금 정치권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성을 상실한 행동이 아닌지 합리를 상실한 행동이 아닌지 전 지금 국회의원들께서 지금 좀 돌아보셔서 예. 정말 자기 편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속된 말로 사냥개가 되겠다는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좀 고쳐주시는 것이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최영철 편집 한마디로 진도를 빼도 너무 뺐다 이렇게 좀 비유를 하셨어요.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추, 낙마된 정권 레임덕 가속 초래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신문 총력 방어전을 하고 있다. 그 상황에서 황희 의원의 그런 글이 나타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윤경호 의원께서는 이 해석 어떻게 보세요? 이거야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가장 근간이 이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이 아까 본인이 올린 사과 말미에 검찰 개혁을 운운한 것도 바로 저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조국 사태 이후에 법무장관으로 간 게 영어로 얘기하면 미션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 의혹이라고 얘기되는 거 쉽게 말하면 이게 규범을 위반한 건지 아니면 법과 규정을 위반한 건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물러나라고 한다는 거는 이건 레임덕이 불가피하다라는 게 지금 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 그리고 여권의 기본적인 공통된 인식일 것 같아요. 저는 황희 의원 건에 관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황희 의원이 너무 나갔다 이건 이미 다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 가질 수 있는 권한, 예. 갖고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 이건데 그 대상이 됐던 현모라는 분이 예, 전 당직 사병. 예, 공익 제보자라고 지금 분류가 되잖아요. 예. 이분이 지난 2월에 왜 나섰을까? 아, 과연 공명심인가? 아니면 정의를 위해서인가? 예. 정말 공정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몇 년 전의 일이지만 이건 정말 나는 못 참겠다라고 예. 한 건가? 아. 이거에 대해서 각자가 과연 어떤 시선으로 평가를 하고 있느냐. 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모라는 이 당사자가 예. 정말 황 의원이 공격을 했던 것처럼 예. 무슨 함께 손을 잡은 예. 무슨 세력이 따로 있다든지 예. 또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게 정치적으로 추미애 장관이나 지금 집권당의 반대쪽에 서는 사람들에게 뜻을 같이 하기 때문인지 예.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해관계와 상관없다면 이 공익제보자가 될 수 있는 건지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공익제보자라고 얘기되는 이 현모라는 분에 대한 평가 이것도 이번 황 의원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이번에 등장인물이 많습니다. 신원식 지금 국민의힘 예. 현역 의원, 군 출신이죠. 그리고 한국군 지원단장을 지냈다는 예비역 대령. 예. 이분도 본인의 목소리로 직접 예. 지금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정말로 정의를 위해서 또는 공익을 위해서 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물론 신원식 의원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될 수 없는 거고요. 제보자 그다음에 현역 사병 그런 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민식 전 의원께서 또 반론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예. 하나만 좀 지적하고 예. 싶은 것이 이거를 많은 분들이 좀 놓치고 있던데 예. 지금 황희 현역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이라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것이 예. 지금 당직 사병이나 또 시민단체에서 황희 의원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은 특히 형사 문제를 제기하면은 예. 제가 법률가 입장에서는 예. 황희 의원은 거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문제가 될 조지가 많다라는 거네요. 아주 농후합니다. 왜냐하면은 표현 자체가 그 페이스북 내용을 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표현 자체가 잠적했다, 단독범이다, 예. 공범이 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당직 사병을 무슨 현행법을 위반한 예. 그냥 범죄자로 낙인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라고 고소를 하면은 예. 황희 의원이 거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두 번째로는 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이거는 면책특권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민식 전 의원께서는 법률가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예. 어떤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 발언한 것이 아니라 개인 예. 페이스북에 쓴 거예요. 면책특권이 없는 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자, 이승훈 변호사 역시 법률가신데 지금 박민식 전 의원께서는 농후하다, 소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은? 일단 황희 의원께서 단독범이라는 표현을 쓴 건 조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예. 범죄 사실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희 의원께서 보면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고 하잖아요. 예. 이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금 개인 휴가에 대한 예. 명령이 안 내렸는데 정말 복귀를 안 했느냐의 예. 문제인데 만약에 이게 지금 23, 24, 25일이거든요. 금, 토, 일입니다. 카투사 같은 경우는 금요일 5시부터 뭐 외출 외박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일요일까지 실상 지휘부가 외박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출퇴근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직 사병에게 이게 전달이 안 됐을 수 있어요. 휴가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예. 불구하고. 그러면 당직 사병 입장에서 보면 지휘관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예. 뭐 연락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 당연히 뭐 이게 복귀 안 한 거 아니냐 확인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직 사병이 잘못한 건 아닌데 본인이 다 아는 게 진실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 말을 갖다가 찰부지라고 한 건데 이미 부대장은 휴가 명령을 내렸는데 예. 자신은 모르고
개인적으로 서 씨한테 전화해서 너 왜 복귀 안 해? 이랬다는 예. 거잖아요. 근데 본인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 이런 차원이지 이거는 뭐 그렇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기사는요.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루고 있어요. 보시죠. 길어지는 문외 침묵. 그렇습니다. 인사권자잖아요. 추미애 장관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실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경향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인사권 문제 확산도 차단이다. 자, 박민식 전 의원과 유승훈 변호사께 미리 아까 질문 드렸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어떤 생각을 할 수, 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쓰시고. 시간이 지금 벌써 8시 55분을 지나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각각 두 분께 1분씩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딱 명확하게 좀 간단하게 추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민식 전 의원. 네,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한테 고맙소. 예. 그러나 고맙다는 거는 예. 여태까지 법무부 장관 들어와서 지금 말해서 현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 제일 눈에 가시라고 보는 윤석열 총장 확실히 제어를 했다. 고맙다. 예. 그런데 이번 사건은 뭐냐면은 본인 개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뭐 옛날에는 고마웠지만 이것까지는 커버해 줄 수가 없다. 그러나 뒤에는 고민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한 이번 주 보고 안 되면은 이제 뭐 시쳇말로 빠이빠이 할 수밖에 없다. 이해해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네. 거다. 뭐 추정입니다. 박민식 전 의원의 추정입니다. 이승훈 변호사는 어떻게 추정하세요? 저는 이제 검찰 개혁 완수란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꼭 공수처를 설치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과반수 의석을 얻어서 검찰 개혁을 저지하고 이 공수처를 설치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예. 근데 국민은 과반수 이상을 민주당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을 꼭 완수하고 싶어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처럼 수사권, 기소권, 영장척구권 등 모든 권한을 검찰이 갖고 있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검찰은 이제 우리나라의 마지막 성역이다. 청와대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교도소 갔잖아요. 한동훈 검사장이 열심히 예. 수사해서. 그렇지만 검찰을 견제할 세력은 아직 없는 것 같다. 이게 결과적으로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했던 예. 이 개혁을 한 번은 완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검찰 개혁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별다른 어떤 인사에 관련된 뭐 변화나 조치는 없을 걸로 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저 추정이 맞다고 하면요. 지금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기사가 오늘 좀 몇 가지가 소개돼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일단 황희 의원과 관련해서 황희의 오발탄, 난감해진 이낙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얼마 전에 최근에 국회의원들 언동을 좀 자제하라. 국민 여론을 자극하지 마라. 했는데 약간 그거와는 이탈을 하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일단 한겨레 기사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전하고 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이낙연 언동조심 안 먹히는데 여기에 더해 이해찬 전 대표는 대놓고 추미애 혐오다. 그러면 이게 이낙연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관계가요? 이와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몇 의원님들께서 국민들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국민께 오해를 사거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새삼 조심해야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하는 업무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모르겠는데 검찰 여러 가지 개혁안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얘기는 별로 안 다루고 자녀들 문제 가지고 다루는 거 보니까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본질을 가지고 얘기하면 좋은데 카투샤는 뭐 한참 얘기하다가 그게 뭐 잘 안 되는가 보죠. 그러니까 또 따님 또 뭐 얘기 들고 나오고 그러니까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닌가.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진정성이거든요. 저는 정치를 오래 해봐서 느끼는데 저렇게 해갖고서는 그 좋은 지지를 받지는 어렵지 않겠는가. 자, 이낙연 대표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기사 보시죠. 이낙연 대표가 얼마 전에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서 관철이 됐죠. 그러니까 본인이 주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전국민 통신비 여당에서도 역풍. 김경수 경남지사 친문 중에 친문 이렇게 통하잖아요. 비판하면서 차라리 공공 와이파이를 확충하는 게 낫다. 통신비 2만 원 뭡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대표가 추진한 건데. 자, 최영철 편집위원. 네. 이낙연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이거 앞으로 어떤 관계로 가는 겁니까? 이낙연 대표가 지금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차 열쇠는 아직도 이해찬 대표께서 주머니에 아주 쥐고 아직 그 열쇠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차에 못 타잖아요. 아니 뭐 하여튼 열어줄 때 타고 앉으라고 할 때는 앉고 그러면 시동 걸어 하면 시동 걸고 아직 이런 상태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율적으로 예.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차 문 잠그고 어디 갔다가 다시 오고 뭐 이런 상태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시키는 대로 운전만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러다 보니 자신 있는 드라이빙이 나오지 않는 거 아닌가.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로 정책이 혼선이 있고 예.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뒷말이 무성하고 그리고 지금 가장 큰 현안인 정기국회를 앞두고 예. 추미애 장관 문제가 풀리질 않는다. 지금 정기국회를 여당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예.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대정부 질문 예. 그리고 이번 주에 또 국방부 장관 청문회가 예. 있습니다. 그게 모두가 추미애 청문회이자 추미애 그 대정부 질문이 될 예. 터인데 이것을 여당 대표 혼자한테 다 짊어지고 가라는 것은 국회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그 차 열쇠 넘겨받게 됩니까? 계속 못 받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친문이 예. 이낙연 대표가 하는 것을 보고 열쇠를 줄지 안 줄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민주당은 예. 더 큰 혼란에 빠져들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걱정되는 분석을 해주셨어요, 지금. 자, 윤경호 의원께서는 두 인물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갈 것으로 전망하세요? 진중권 교수가 했다는 얘기처럼 예. 수렴청장, 이해찬의 수렴청장이다. 이런 식의 얘기는 이낙연 대표에 대한 모욕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건 모욕이다. 비록 친문의 지지를 받아서 대표가 됐지만 일단 예. 대표가 된 이후에 이낙연은 본인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예. 그 목소리라는 건 친문이나 뭐 극렬 이를테면 지금 민주당 지지 세력이 아니라 예. 중도 세력의 목소리도 반영을 해라. 이런 주문이잖아요. 이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끔은 부딪힐 때도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의 예. 아들 관련 문제는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이 빨리 수사 결과를 내놓고 그걸 가지고 결론을 내는 게 맞다. 예. 아까 조국 사태하고 비교한 분들이 있었지만 예. 저는 DJ 때 김태정 법무장관의 부인 온로비 사건과 이 사건이 혹시 유사해질 수도 있다. 시끄럽긴 굉장히 시끄러웠지만 나중에 결과가 나오고 보면 정말 우리가 이래야 될 사안이었나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이낙연 대표가 뭔가 중도의 목소리도 반영을 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는데 예. 그걸 이렇게 비판하는 건 이낙연에 대한 모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복잡하네요. 또 관계가 또 여러 가지 어떤 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책이 하나 나왔죠. 근데 그 책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고받은 친서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다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렇습니다. 김정은 트럼프에게 한국군은 나의 적이 될 수 없다고 말해. 적수가 안 된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여기 밥 우드워드의 책이죠. 경로. 여기 지난해 8월 친서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한국군은 나의 적이 될 수 없다. 당신이 언젠가 말했듯이 위로 갑니다. 우리는 특별한 수단이 필요 없는 강한 군대를 갖고 있고 한국군은 우리 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정치적 표지비원. 네. 이거 맞는 얘기예요? 뭡니까 이거? 저건 북한의 뭐 상투적인 선전선동설이죠. 자신을 위치를 예. 굉장히 올려서 자신의 그 협상력을 높이려는 그런 뻥튀기. 그러니까 우리는 남한은 대상 자체가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 자기들만 상대해도 한반도 문제가 평화적으로 풀릴 수 있으니 예. 트럼프하고 김정은 두 사람만 앞으로 케미를 잘 유지하면서 가도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판문점 3자 회동에서 처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을 뺐다고 하지 않습니까? 추후에 우리 측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들어갔다는 것인데 저 부분에서는 김정은이 계속해서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북미 간의 모든 것을 하자. 남한은 빼자. 이러한 전략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온 적수가 안 된다. 한국군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온 맥락이라고 좀 이해된다는 거네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게 뭐지요 이게? 왜 이렇게 우리를 보는 거죠? 진짜 우리가 이런 겁니까? 이렇게 또 좀 물어보게 됩니다 지금요. 이렇게 평가했다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 개운한 기분을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집단행동 유보한 의대생 올해 의사 국가시험 국시는 못 볼 듯하다. 일단 뭔가 집단행동 요거는 그만둔 상태지만 정부가 완강합니다. 재응시 기회 없다. 기회 줬는데 안 본 거 아니냐.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의대생 단체 행동 유보했지만 국시 허용 불투명하다. 정부가 지금 뭐 이렇게 완강하고요. 그리고 반대 여론도 좀 꽤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수근 변호사 한 30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시험을 뒤늦게다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정도에서 이거는 그냥 끝내야 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국가시험을 연기해 주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응시 기회를 또 준 경우도 본 적이 없어요. 왜 의사 단체들은 자신의 행동을 주장하면서 특권을 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볼지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약간 좀 논쟁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마무리돼서 거기까지는 가진 못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고요. 음식점에서도 늦은 저녁 식사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찾게 된 이 작은 일상은요. 유리와도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금방 깨질 수 있으니까요. 거마손, 거리 두기와 마스크, 그리고 손 씻기 여전히 중요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